네, 지난해 연말에는 이제 올해 시장의 전망을 좀 말씀드렸었고요. 뭐 긍정적으로 봤을 때 집값이 상승하냐 안 하냐를 봤을 때는 뭐 거의 뭐 8대 2 정도로 집값이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따라서 전세값도 같이 또 상승할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 혼재되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정책의 방향성이 없다 보니 실제적으로 규제의 일변도로 가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세 정책인데요. 전년도에 발표되었던 전년도 이제 공시가격 인상이라든가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율 인상 이런 것들이 올해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히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부동산 관련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최근 10년간 연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딱 약 10년 정도인데요. 봤을 때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른 부분이 떨어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2012년, 13년도에는 뭐 마이너스 4.48%, 뭐 1.84% 가격이 좀 떨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2017년도부터 현재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2020년도에는 13.06% 정도가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9.65%가 올랐고요. 서울 지역은 13%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 2019년도에는 2.91%가 올랐고요. 그 전에도 13.56%가 올랐고요. 전년도 대비 오름폭이 워낙 크다 보니 지금 현재 2017년도와 2020년 약 3년 동안의 아파트 값은 굉장히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에도 가격이 오르는 거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집값들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양도세율부터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기본세율에 플러스 10%, 2주택자죠. 그리고 또 3주택자 이상 같은 건 20%를 현재 더 내셔야 됐지만 이제부터 6월 1일부터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 10%씩이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30%까지 또 추가적으로 또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기본세율 플러스 30%라는 얘기는 기본세율이 책정되는 부분에 플러스 30%이기 때문에 세금 부과해야 될 기준이 또 금액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고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냐 또 2년 미만이냐 아니면 2년 이상이냐에 따라도 달라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적으로 올해부터는 현재 분양권도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들어간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양권을 갖고 있다 한다면 이건 무조건 2주택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를 안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주권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으로 간주를 하지만 분양권은 현재 비주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 주택수에 어떤 합산이 안 됐지만 이제부터 올해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요. 1년 미만은 주택과 입주권 같은 경우는 무조건 1년 미만 안에 많이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70%, 세금이 70%고요. 분양권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70% 세금을 내야 된다. 1억이 남았다면 7천만 원이 세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2년 미만, 1년 이상부터 2년 미만까지는 60%, 세금이 10% 정도 깎였습니다. 거기에 분양권도 60%, 그리고 2년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기본세율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세율이 6%부터 45%까지죠. 그중에서 현재 과표 구간을 따져서 현재 남은 금액에 얼마가 되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겠죠. 2년 이상이 되게 되면 무조건 6에서 45%까지의 기본세율이 적용이 된다. 요거 좀 알고 계시고요.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목적은 6월 1일까지 시행의 어떤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았다 보시면 그 안에 집을 처분한 사람들한테는 현재 이렇게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한테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유도책으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또 효과를 이룰지는 그때 가봐야 알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정책에서 봤을 때 현재 다주택자들이 물건들 정리하는 시기는 이미 다 끝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본인이 갖고 있던 물건을 처분을 할 때는 다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주 좋은 물건들만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 5월 31일까지의 물량이 얼마가 확보가 될지 이건 또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1세대 1주택, 집이 한 채밖에 없는 사람들 장특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실제적으로 보통 3년부터 최장 10년까지 봤을 때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보유만 해서는 안 되고요.
거주 기간을 또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와 거주가 합산이 돼서 최대 80%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요. 3년에서 4년 정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보유가 이제 퍼센테이지를 따졌을 때 보유를 12%를 잡고요. 거주를 12%를 잡습니다. 그래서 합산이 24%가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주 기간이 현재 비율 봤을 때도 현재 보유 기간과 같이 동일하게 늘어나는 거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주를 실제로 2년 이상 해야 된다라는 기준점은 잡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주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실제적으로 장기 보유 또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집이 한 채밖에 없는 사람들이 뭐 전세로 살거나 아니면 집을 세놓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세대 1주택자들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들,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들 60세부터 74세 이상까지 봤을 때 고령자 공제율이 전년도에는 60에서 65%, 65세까지가 10%였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20%, 10%씩 상향이 됐고요. 구간별로 해서 10%씩 현재 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합산 공제율 한도도 당연히 70%에서 80%까지 상향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오랫동안 그 집을 가지고 거주했던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세제 혜택을 늘려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만큼 이 주택을 매도했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세금 혜택을 많이 받고 세금을 덜 납부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도소득세 세율 신설된 부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10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45%짜리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6%에서 42%까지 소득세 구간과 똑같은 구간으로 해서 1,200만 원 이하부터 해서 뭐 8,800만 원부터 1억 5천 3억 원에서 5억 원 이런 형태로 현재 구간별로 해서 세율이 조정된 부분이 이제 45%대까지 또 신설이 됐기 때문에 10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일가구 1주택 같은 게 조정 대상 지역의 고가 주택이겠죠. 현재 일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 기간의 산정 방법 같은 경우도 해당 주택 취득을 해서 다른 주택을 모두 매도했을 경우에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보유 기간이 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이 한 채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는 또 현재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비과세를.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과세가 되느냐 비과세가 되느냐 기준점을 정확히 본인의 어떤 입장인지를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개인과 법인의 주택분 세율, 이건 종부세율이죠. 종부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2주택 이하냐 아니면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안에 2주택자이냐 따라 다 봤을 때는 2주택 이하 같은 경우는 실제 개인과 법인 봤을 때 법인은 무조건 3%대로 단일 세율로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하인 경우 0.6%, 전년도보다 0.1%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0.1%에서 0.2%, 실제적으로 0.2%에서 0.3%까지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4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서 0.3%까지 오른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안에 2주택자다 하는 경우에는 약 0.6%부터 실제적으로 거의 2.8%대까지 굉장히 큰 비율로 높아졌다. 개인 같은 경우는. 법인 같은 경우는 6%대까지 현재 단일 세율로 조정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단일 세율로 법인세 세금 부담이 상향이 됐고 기본공제 6억 원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을 경감을 해주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70에서 80%로 상향해줬다. 또 이렇기 때문에 1주택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 경우가 아무래도 조금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1월부터 올해부터요. 부부 각각 6억 원씩 12억 원을 공제를 받거나 아니면 단독 명의로 9억 원 기본 공제를 받은 뒤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받는 것 중에 선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부세 산정 명의 변경 신청은 현재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실제적으로 앞으로 세금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딱 정해진 대로 난 얼마를 내면 됩니까가 아니라요. 그 사람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꼼꼼한 세무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신혼생애 최초 특별공급 현재 소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완화된 부분만 봤을 때도 공공분양과 희망타운, 민영아파트 같은 경우도 나눠진 부분 봤을 때 우선 공급을 이제 공공분양은 70%, 일반은 30% 잡고 거기에 현재 맞벌이 120%까지 또 맞벌이는 140%까지 10%대 올려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소득 기준이 높아지면 더 높아지는 기준까지도 현재 인정을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혼지망타운도 140%까지, 민영 아파트 같은 경우도 120%에서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160%까지, 맞벌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여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분양은 월 평균 소득 100% 또는 민영은 130%까지 인정을 하고요. 거기에 봤을 때 우선과 일반 공급 나눠서 7대 3으로 봤을 때 실제로 100에서 130, 160%대까지 전년도보다 조금 더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소득이 많은 사람들도 현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되죠. 약 6만 가구 정도 됩니다. 올해 이제 사전 청약 되는 시장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3기 신도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 봤을 때는 3기 신도시 안에 분양 청약에 앞서서 실제로 1, 2년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말씀드리고요. 예전에 봉자주택을 지구로 만들었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도 사전 청약이 현재 시행이 됐었던 적이 있었고요. 또 추정 분양가나 본청약 시기 등을 예고하고 본청약 때까지 당연히 무주택 자격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 안에 청약을 하고 그 안에는 무조건 주택을 취득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겠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도권 지역 수도권의 투기 과열지구 안에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도 현재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실거주 조건부 분양 신청이 허용되기 때문에 예전에 거주 요건이 없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2년 이상 조건부로 거주 요건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입자들을 내보내게 되면 전세 시장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2021년 사전 청약 주요 입지를 보시게 되면 민간 분양과 차이가, 민간 분양은 이제 가점제죠. 점수가 높은 사람들 우선으로.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 유지 기간이 얼마가 됐느냐, 또는 현재 월 납입금을 충실하게 납부했느냐, 이걸 보고 얘기하고 있고요. 1순위 경쟁이 들어가게 되면 무주택자 기간 3년 이상이면서 저축 총액이 많은 순, 40평만 메타 이하인 기준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청약 납입 획수가 얼마만큼 되고, 또 현재 그 납부 의무를 얼마나 또 성실하게 이행을 했고, 또 작은 평수로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다. 또 월 납입 인정 금액은 10만 원까지, 10만 원 미만은 안 된다 말씀드리시고요. 청약 관련 제도 실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될 수 있죠. 거주 의무 기간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요.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공공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단지 분양을 받았을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이상을 무조건 거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민간택지는 분양가에 따라서 2년에서 3년,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양가에 따라서 현재 거주 기간도 달라진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임차인도 임대인도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 사업자든 비사업자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계약 시 30일 내에 계약 당사자가 해당 내용 시군구에 신고해야 되고요.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그다음에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된다. 신고와 동시에 이제 확정일자가 부여가 될 테고요. 지금도 뭐 확정일자는 받긴 하지만 이제 의무로 바뀌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차 계약률 신고하자는 경우 100만 원 이하나 500만 원 이하의 현재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또 오피스텔과 고시원 주택의 비주택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임대인 입장, 임차인 입장은 똑같습니다.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이 바뀌는 법령들이 올해도 또 조세 정책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계속 지켜보시면서 나는 어떤 구간에 해당되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